비싼 거 샀어.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아 그런 거야? 싸구려 사야지 싸구려. 비싼 거에 담을 얼굴도 아니잖아 사실. 방송계에서 독재자로 유명한 거 알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면서요. 제가요? 죄송한데 영화 유튜버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제 옆에 계신 분은 거의 없다. 한국의 어떤 그 영화계의 악덕지주. 악덕지주. 그리고 시사 계통에서 요즘에 네. 방송 미친 듯이 하고 계신 예. 열댓 개 다니시죠? 네네. 오늘 저희가 좀 역사와 영화라는 주제를 한번 모셨고요. 네. 최근에 뭐 많이 나와요. 제작사마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만드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다른 영화는 다 망해도 이 영화만은 성공해야 된다. 라는 각오로 담겨드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텐트폴 무비라고 하는데 텐트폴 무비? 텐트폴 무비.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 뭐부터 세웁니까? 폴대. 그러니까 그 폴대에 해당하는 영화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만들 때 돈을 쓸 때 제작사들이 좀 리미트를 둬요. 하지만 텐트폴 영화는 펑펑 씁니다. 왜냐하면 크게 베팅해서 크게 먹어야 된다. 올해 텐트폴 영화 중에 가장 중요한 영화는 밀수다. 게다가 류승환 감독이 지금까지 뭐 욕먹은 작품은 좀 있었습니다. 뭐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역사학자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함도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역사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된 역사에 창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좀 반발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섣불리 누군가가 세월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를 만든다? 그건 저는 무조건 뜯어 말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블록버스터나 큰 네. 영화로는 네. 해결이 안 됐잖아. 의미가 있네. 그것도. 그러니까 군함도 같은 경우에도 해결이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액션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버렸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역사 왜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모가디슈는 괜찮지 않았어? 모가디슈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고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사실 그 어디야 소말리아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 영화. 소말리아 내전. 네, 거기에 휩쓸린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 그리고 제가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모가디슈는 오히려 실제보다 많이 축소된 거예요. 모가디슈 여러분 스포일러 있습니다. 모가디슈 마지막에 보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잖아요. 맞아. 실제로는 인사 다 하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대요. 눈물도 흘리고. 네,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제 유승환 감독이 군함도 때 쓴맛을 한번 봤잖아. 거기다 막 심파나 이런 거 잘못 우겨 넣으면 사람들한테 욕 먹는다. 라는 교훈을 얻어서 오히려 너무 심파 같은 건 자기가 쳐내버린 거야. 오히려 이제 군함도의 결론하고 완전 좀 반대네. 완전 반대죠. 저는 유승환 감독이 예전에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유승환 감독의 원래 영화 찍는 스타일이 처음에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 옛날에 막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막 싸움질하고. 이분은 액션 키드였어요. 맞아. 네, 액션 키드. 뭐 헐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슬래스틱 액션 코미디를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버스터 키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찰리 채플린보다 한 세대 선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온갖 액션 장면들을 만들어가면서 뭐 트럭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거기가 기차고 그걸 맨 처음 시도했고 그걸 실제로 영화로 찍었어요. 자기가 혼자 몸으로 굴러가면서. 지금 이 대화 시간 30분 만에 처음으로 영화 평론가 같은 느낌이 났어. 계속 해봐. 지금까지 뭐 같았는데 그러면? 그냥 동네 친구. 그래서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가 누구냐? 사실 찰리 채플린하고 조금 결이 다르거든. 찰리 채플린은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블랙 코미디 쪽이었고 버스터 키튼은 순수하게 웃긴다. 그리고 액션으로 즐거움을 준다.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회자는 덜 되는구나. 회자가 확실히 덜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터 키튼의 후계자가 중국에서 나왔다. 라는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 그러면 성룡한테 한 얘기예요. 성룡의 액션 방식이 딱 버스터 키튼식이거든. 근데 그 성룡과 이소룡류의 액션 영화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 류승환 감독. 류승환 감독 영화도 버스터 키튼을 타고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액션 키드로 영화 생활을 시작했고 영화 감독 생활 시작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 찍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영화들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냥 류승환 류 영화를 멀리서 봤지.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류승환 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나와서 뭐 이제 다찌마 씬이라고 그러죠. 다찌마리라고는 1대1 붙는 씬이라든지 아니면 패싸움 씬 맞아. 이런 걸로 떡칠된 영화를 상상할 수 있죠. 맞아. 대표적으로 짝패. 맞아. 이게 딱 류승환 영화예요. 맞아. 류승환 감독이 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배우자분께서 또 영화사 대표시고 하니까 둘이 해가지고 외유내강이라는 그 제작사를 차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우리 용환 쌤하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네. 이게 또 우리가 먹고 살 길은 또 우리가 파야 된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 이 양반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점잖은 양반인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무단거래라든지 당시 박훈정 감독이라고 혹시 신세계 알죠? 알죠. 신세계 감독이 박훈정 씨인데 박훈정이 시나리오를 쓰고 류승환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게 부단거래예요. 부단거래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류승환이 이제 대중영화도 잘 찍는구나 한데 그 뒤에 영화들이 몇 작품 이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만든 영화가 모가디슈. 구남도로 어떤 욕먹는 거에 절정을 찍고 그리고 모가디슈, 베테랑 이런 영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베테랑 재밌었어. 네,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발돋움을 한 거죠. 그 작품이 그렇게 리얼리티를 반영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가디슈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영화잖아요. 밀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유수환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해 텐트폴 영화들의 모든 흥행을 결정하게 될 영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70년대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해방 초 1950년대 요때가 이제 정말 밀수의 전성기거든. 원조 경제이기 때문에 네. 물자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때잖아요. 그걸 갖고 유통하면서 마진을 얻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밀수를 다룬다 하면 1950년대가 가장 좀 어울리는 시대긴 한데 70년대를 갔다는 게 좀 특이했다. 왜냐면 또 이 당시 밀수라는 게 뭐 항공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배로 밀수가 되고 배가 제일 좋죠. 밀수는. 그리고 이제 미국 물자를 PX 쪽에서 또 많이 밀수를 PX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밀수 자체 뭐 밀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밀수한 뭔가 고가품 생각하는데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밀수의 핵심 쌀 혹은 금. 금은 이제 돈이 되니까. 금은 돈이 되고 쌀은 사는데 필요하니까. 그치. 그만큼 우리가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뭐 약재료, 화장품, 사치품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쌀이 압도적이었다. 이게 좀 인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1950년대까지 안 돌아간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50년대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구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그릴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낭만도 없지. 비참하잖아. 맞아요. 네, 그 해녀가 쌀 밀수하는 것도 웃겨.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밀고 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1958년 기준으로 해서 9개월 동안 100억 원어치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밀수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핵심 유통처,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주로 부산 국제시장. 그렇지. 아무래도 그랬겠지. 국제시장 하면 이제 그동안 황정민의 눈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밀수처였다. 대표적인 밀수처였다. 한 해 100건 이상이 걸렸다. 걸린 게 100건이면 유통된 건 1000건이 넘는다. 1961년 기준으로 점점 60년대로 끌어올라와 봤어요. 61년 기준으로 용산 미군 PX가 한 50여 개 있었는데 요 50여 개 PX에서만 1년에 연간 300만 달러. 와우. 300만 달러면 환산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또 물가 상승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때 기록으로 300만 달러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한 그 해마다 60년대인데도 1억 달러. 근데 그때 그 당시 미군이 우리나라 군수 물자 원조액이 한 3억 달러 했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밀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밀수하면 너무 낯설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대 때는 이게 삶의 진짜 큰 화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필품을 구해야 되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밀수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이제 70년대로 들어오면, 이거까지 얘기하고 토스할 거야. 네네네. 7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70년대도 밀수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 70년대 밀수는 제가 잘 알아요. 마야광, 송강호 정말 몇 안 되는 실패작이죠. 저는 이 영화로 그 이제 내부자들의 감독, 제가 우민호 감독의 미천이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스카페이스를 보고 있는 거야, 마야광을 보고 있는 거야. 영화가 약간 안 땡기더라고. 근데 그 영화를 마야광이 거의 그대로 따다가 붙여놨더라. 너무 비슷하구나. 그래서 너무 간이 큰 거 아닌가?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화를 그 정도로? 마야광 송강호 사무실 모습을 스카페이스 알파치노 사무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야, 이거는 오마주라고 봐야 되나 표절이라고 봐야 되나 헷갈릴 정도로. 아무튼 근데 마야광을 싫어하잖아요. 싫어. 네? 싫어하죠. 그 이름이 제가 이황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일본과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 히로뽕이었죠. 또 하여튼 역사 지식 좀 털어도 돼요? 털어요.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냥 털어요.
편집하면 되니까. 잠깐 약간 지금 비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눈에 약간 조롱기가 아, 살짝 뭔 소리야, 돌았어 지금. 뭔 소리야? 아니 히로뽕이 이제 2차 대전 때 말이죠. 일본이 병사들한테 지급하던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 차리고 이거 맞으면 밤새 행군할 수 있어? 이거 맞으면 밤새 뭐 용감하게 적진에 가서 혼자 그거 뭐야 그거 카미카제. 카미카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술잔 했다가 이거 히로뽕 섞어가지고 그거 먹이고 마시고 뭐. 예. 그러니까 맞죠? 히로뽕이 원산지가 일본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일본 원산지에서 만든 걸 가져다가 우리가 가공해서 다시 일본으로 넘겨 팔기도 하고 그치. 국내에서 유통시키기도 했죠. 이제 70년대의 밀수는 약간 생필품에서 기업품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당시 이 사람이 원래 하던 밀수품이 전기밥솥, 담배 이런 거였거든. 아, 이게 진짜로 이게 생필품에서 기업품 가는구나. 네. 사치품을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이제 미제 아줌마라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가방 이따만한 거 막 공치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열면 막 그 안에 뭐 온갖 것 다 들어있었잖아. 맞아. 내가 이걸 왜 알지? 어쨌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제하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긴 했지. 그쵸. 그리고 이제 8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제로 바뀌었죠 그게. 그치. 코끼리 밥솥. 네네. 그때의 밀수품들은 이제 그 워크맨 같은 것들. 파나소닉. 네. 나 대학교 들어가서 과외해서 처음 산 거 파나소닉. 워크맨. 진짜 있는 사람들은 소니를 썼는데. 아니 나 때는 파나소닉 좀 유행이었어. 아 진짜? 그래서 사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애들이 비싸게 샀다고 쌍욕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1970년대가 조금 더 요즘에 또 레트로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트로적인 유행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유의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한 흑백 영화를 만드는 데는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굳이 여기다 이제 덧붙이면 19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나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되게 웃긴 게 드디어 신문사 전면에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밀수 단속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 대통령이 이게 발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달아주지도 않잖아 지금. 맞아. 네,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보면 대표적인 게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게 약하니까 가장 우선시한 게 승무원들. 그 옛날에 그 탐 크루즈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아메리칸 뭐더라고? 아메리칸 메이드. 나 그거 되게 영화. 그 영화 재밌어요. 그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남미 가가지고 마약 옮기는 얘기인데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여행자들의 밀수를 또 경계하는 건데 이 여행자에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밀수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70년대, 그러니까 1973년 9월 17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아예 탑 기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여기 나왔고. 근데 사실은 제일 유명한 사건은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약왕이나 밀수는 다 민간 밀수잖아요. 근데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이걸 갖고 영화를 만드시면 저희한테 꼭 이렇게 약간 개런티를 근데 아마 잘 못 만들 거예요. 왜냐? 1966년 때는 이르죠. 한국비료라고 그냥 한국비료 하면 뭐 그냥 한비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디 계열사냐? 삼성 계열사예요. 삼성 계열사. 사카린? 그러니까 사카린은 그전 밀수 사건이고 그건 이제 덮었죠. 덮었는데 그거 말고 실제 1966년에 삼성 재벌 계열사의 이제 한국비료 밀수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때 야당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갖고 비판하고 그랬겠네. 국가 경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밀수가 웬 말이냐? 심지어 1960년대 때는 우리 지금 쓰잖아요. 4대학. 국가 사회 5대학으로 밀수가 들어갈 정도였는데 이거를 정부의 어떤 후원을 받는 유명한 대기업에서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사카린 밀수하다가 걸렸을 때도 그 이병철 회장 불러놓고 박정희가 그랬다면서요. 좀 적당히 하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건 이제 야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너무 정사처럼 막 흘러다녀. 나한테 맞지 눈빛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쌌거든. 근데 이게 내가 무슨 기업의 눈치를 봐서 문제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걸 누가 확인해? 근데 뭐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 아니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불만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자 여기까지. 혼자는 말이 없잖아 원래. 우리 일단 밀수는 된 것 같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개봉 전에 그 징조를 보는 몇 가지가 있어. 이거 꿀팁이다. 완전 꿀팁이지. 그 영화에 출연한 출연진이 예능을 한 바퀴 돌잖아. 영화가 별로인 거야. 드디어 내가 데려온 효과가 나네. 이런 거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막 이상한 어려운 얘기만 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곳에 아직 영화가 개봉을 안 했는데 칭찬글이 막 올라오는 거야. 할 뻔 사이 미친 듯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영화를 너무 잘 찍었잖아. 그럼 굳이 그렇게 홍보 안 돌아. 근데 예외가 있어. 헌트.
헌트 개봉했을 때 헌트의 벌 받았어? 난 헌트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네. 헌트 처음에 개봉했을 때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정말 온갖 유튜브 채널 다 아마 맞아. 그때 섭외했으면 여기도 나왔을 거야 그 양반들. 그때 섭외했을 때 진짜 열심히 홍보했거든. 근데 영화가 좋았어. 그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고 이정재 감독이 처음 영화로 데뷔한 영화니까. 그치.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절친으로서 같이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다. 그 평가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들려오는 말로는 유승환 감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명의 감독이 있어요. 한 명은 아까 이제 그 홍콩 느와르, 홍콩 무술 영화 쇼브더스 쪽에서 온 사람들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두 번째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 쿠엔틴 타란티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건 그냥 대놓고 타란티노 영화야. 그때만 해도 류승환 감독이 자기 스타일을 제대로 정립을 못 시키고 요렇게도 한번 찍어봤다가 저렇게도 한번 찍어봤다가 막 이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들어서 류승환 감독의 개성과 그리고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이 적절하게 배합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요건 좀 말이 멋있네. 네. 원래 본인의 스타일과 네. 어떤 이런 대중성을 함께 묶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영화가 개봉이 돼 있을 텐데 저희 지금 안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평가가 이제 거의 없다. 실력이 이제 자질이 되는 거니까 잘 봐주시오. 그렇죠? 이거는 역사한자한테 로또 번호 맞춰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가는 거의 없는 방송.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 그 얘기도 하자. 어떤? DP 얘기하자. DP. DP. DP.